부여도심 외곽에는 백제 사비시대 왕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부여 왕릉원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 주피디가 찾고 있는 이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인데요. 잠시 후 왕릉원 한쪽에 마련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실제 무덤은 아니고 의자왕을 추모하기 위해 25년 전에 조성한 제단, 일종의 가묘입니다. 그래서 부여 왕릉원 영역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의자왕 무덤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시설물입니다. 가묘인이 봉분 안에 당연히 시신이나 유골은 없고 조금 특별한 흙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가져온 흙인데요. 백제 멸망 후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갔다가 북망산에 묻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에서 부여군이 그의 무덤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에 흙을 조금 가져와 이렇게나마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자왕은 흔히 삼천궁녀를 데리고 향락에 빠져 지내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왕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요. 부여 땅의 후손들이 중국까지 가서 간절히 그의 무덤을 찾아 헤맨 걸 보면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의자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혹시 만국의 왕이라는 점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그를 재단한 건 아닐까요? 1400년 전 의자왕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의자왕편 첫머리에 씩씩하고 용감하며 대담하고 결단성이 있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가 있어서 해동증자로 불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군을 묘사하는 듯하죠. 백제 제31대 의자왕의 아버지는 무왕인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무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신라 선화공주 소생일 것이다. 혹은 그 전에 혼인한 익산지역 여인이 낳았을 것이다 등등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에 관한 명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서 생긴 혼선입니다. 의자왕은 40세에 가까운 늦은 나이에 태자에 책봉됐습니다. 무왕의 장남인데도 이렇게 늦게 태자가 된 것은 그가 후계를 잇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태자 책봉 9년 후 무왕이 사망하면서 의자 태자는 백제 제31대 국왕에 오릅니다. 나이는 이미 40대 후반. 왕자와 태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나라를 이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웅진을 거쳐 사비, 지금의 부여에 도읍을 두고 있었는데 과거 고구려와 신라에 패하며 크게 위축됐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상당한 수준으로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배신자 신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해 갔습니다. 90년 전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은 힘을 합쳐 고구려가 지배하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약속에 따라 두 나라는 점령한 지역을 나눠서 차지했으나 곧바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 한강 유역 전체를 독차지했습니다. 이에 백제 성왕은 신라의 대대적 복수전을 감행하던 중 신라군의 목숨을 잃고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즉위 이듬해 의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미호성을 비롯해 지금의 경남 서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대규모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근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원정 직후 의자왕은 장군 윤충에게 군사 10,000명을 줘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백제가 이 성을 장악할 경우 신라 수도 서라벌을 공략하는 데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과는 백제의 승리였습니다.
대야성 도독 김품석과 부인까지 백제군에 척살됐습니다. 그런데 김품석의 부인이 당시 신라의 실세 김춘추의 딸이었고 김품석은 사위였으니 신라로서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받은 충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춘추는 딸의 죽음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즉위 초반 군사원정의 성공으로 의자왕은 정복군주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가 제위 중 빼앗은 성이 100여 개 안팎이었으니 4세기에 백제를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근초고왕이 환생한 듯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당나라에는 사대하고 고구려와 바다 건너 외와는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의자왕 즉위 이후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진흥왕 이후 백제를 압도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자왕은 민심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을 순행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수들은 사면해줬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이뤄진 이런 행적을 보면 의자왕의 백제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위 후반부 의자왕의 백제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의자왕은 20년간 제위했는데 그중 전반기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5년간은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5년 동안 내우외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망국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의자왕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은 급변한 국제관계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자왕의 공세로 존립 위기에 직면한 신라는 필사적으로 타국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매달려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제를 먼저 공략한 후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고구려를 치자는 신라의 제안을 당태종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구려 정벌을 중요 목표로 삼은 당태종은 당초 백제를 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신라의 제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 최강국 당나라가 신라와 군사적으로 결탁해 백제를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자 백제는 갑자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나당 동맹에 대항하여 백제, 고구려, 외, 삼국 간 연합을 형성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곳은 옛 백제 수도 사비성에 있던 사찰터인데요. 유명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에는 백제의 멸망의 직접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의 정벌을 기념해 탑에 2000여 자에 달하는 글자를 새겨놓은 건데요. 이 중에 의자왕이 밖으로는 고든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부를 믿어 충신들은 벌을 받고 아첨하는 자들은 총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부는 의자왕의 왕비 은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의자왕 집권 후반기 노세한 왕을 대신해 은고 왕비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왕실과 관료 집단에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풍속이 문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백제의 고위 귀족이 신라 김유신과 내통하기도 했으니 지배층의 매국 행위 또한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전반기 의자왕의 치적을 담담하게 서술한 삼국사기는 이 시기 의자왕이 음란과 향락에 빠졌다, 좌평 성충이 가난하자 옥에 가뒀다는 등 달라진 의자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역시 의자왕이 용맹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가 나중에 주색에 빠졌다고 적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의자왕은 60살을 전후한 어느 시점부터 현명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길을 잃자 내부는 동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18만 대군이 밀어닥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자왕은 사비성이 포위되자 공주 공산성으로 도피했다가 닷새 만에 성을 나와 항복합니다. 의자왕을 포함한 왕실 가족, 신하, 백성 등 12,000명이 당나라로 압송돼 갔습니다. 의자왕은 당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시신은 낙양 북망산에 매장됐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60대 중반, 한때 숙적 신라를 떨게 하고 백제의 영광을 만들어가던 왕은 이렇게 망국 군주가 돼 이역만리에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어느 시대건 망국 군주는 그 자체로 부정적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실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이 내내 사치와 향락에 절어 지내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특히 삼천궁녀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호색한의 대명사로 비난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점 역시 사실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